안녕하세요. 망망대해 폭풍만큼 팔자가 사나운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사연 첫 문장을 쓰며 저 자신을 60대 여자라고 칭했다가 할머니라고 고쳐 썼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네요.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저 자신을 여자라고 칭하는 게 너무도 어색했거든요. 너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엄마로만 살아왔으니 참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마저 저보다 앞서 보내니 이 질긴 명주를 제가 왜 자꾸 살아가고 있나 싶은 요즘이에요. 제게 한 가지 원통함이 남아있다면 그건 제 아들이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원통함을 어디 말할 것도 없으니 나날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라도 사연을 보내면 한이 조금 풀릴까 싶어 이렇게 어색하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고작 3살일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배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풍랑주의보가 있던 날 배가 전복되어 그만 실종이 되고 말았죠. 제가 꿈이 잘 맞는 편인데 어쩐지 그 전날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더라니 그만 비보가 들려오고 만 거예요. 시부모님과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끝내 남편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좀 찾아봐줘요. 네? 이렇게 허망하게 간 것도 원통한데 어떻게 저 무서운 바닷속에 우리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답니까? 그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은 총 7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과 저희 남편은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저희 홀시어머니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붙잡고 엉엉 울며 애원하셨죠.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체 앞으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내고 시름시름 앓다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정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던 전 유일하게 제 곁에 남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죠. 엄마, 우리 놀러 가요. 아빠랑 할머니는요? 아빠랑 할머니는 멀리 좋은 곳으로 가셨어. 앞으로 우리 경호는 엄마랑 둘이서 힘내서 살자. 알았지? 엄만 우리 경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힘낼 수 있어. 시골 어촌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직 아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몰랐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오롯이 저 혼자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우린 작은 새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저는 식당 일을 구해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이 9살 때 저는 곰탕집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켜 대학도 보내고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었죠.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저 이제 공무원이에요. 아휴,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제가 평생 엄마랑 살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징그러운 소리 한다. 왜 평생 엄마랑 살아? 이제 이 예쁜 색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야지. 너무 긴 세월을 오직 아들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보니 벌써부터 아들을 결혼시켜 품에서 떠나 보낼 일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팔자가 사납다고 아들까지 제 팔자를 닮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이니 저는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 저와 다르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진심으로 바랬죠. 평생 너무 저와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온 아들은 저 외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정을 주지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통 연애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드디어 아들이 푹 빠진 여자가 생겼다고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
아버진 청각 장애인이셔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을 못 하시고 어머닌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그런 부모님을 혼자 챙기면서도 한 번도 인상 찡그린 적 없던 사람이야. 집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도 나 어릴 땐 힘들게 살았잖아. 씩씩하게 사는 그 사람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 원래 부모님과 인천에 살던 그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혼자 서울로 이사와 꽃집을 운영하며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모친의 암투병을 돕고 있었다는군요. 그 애가 운영한다는 꽃집이 아들의 직장에서 멀지 않았는데 아들은 그 꽃집이 있는 상가 건물의 카페를 자주 이용하다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하더라고요. 사실 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암투병이 끝날 때까진 자긴 결혼 생각이 없대.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 아들의 이런 모습이 처음인지라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 나이가 벌써 36이니 사실 그런 문제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이 어렵긴 해도 착한 여자인 것 같아 저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죠. 저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혹시 마음이 불편할까봐 아들에게 그 애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아들이 제게 인사를 시켜주겠거니 했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집이나 제 가게를 찾아와 저를 보고 갔는데 다행히 아들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엄마, 양이가 이 꽃다발 엄마한테 가져다 주래요. 이거 양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쁘죠? 어머, 고아라. 고맙다고 전해주렴. 우리 양인 정말 얼굴도 예쁘지. 마음씨도 고운데다 자기 부모님도 잘 챙기지. 요리도 잘하지. 정말 빠지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양이 어머니 암 치료 경과도 요새 들어 부쩍 좋아져서 조만간 치료 끝나고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될 것 같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 데리고 올게요. 저한테도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그 애가 그렇게 좋은지 아들의 얼굴엔 행복함이 가득했어요. 특히 새로운 가족이란 말을 하며 아들이 웃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제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아빠도 형제도 없이 자란 아들은 사실은 많이 외롭고 사랑이 고팠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 아들이 저 말고 유일하게 정을 준 사람이 그 애였으니 아들은 그 애에게 온 마음을 다 주었던 거겠죠. 곧 결혼 소식을 가져오겠다던 아들은 그것보다 먼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제게 가져다 주더군요. 엄마, 저 이제 애 아빠 돼요. 벌써 애가 8주나 됐대요. 아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속도 위반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놀라긴 했지만 이미 3년 가까이 동거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도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저 또한 이미 그 애를 마음속으로 치근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그 애를 시어머니로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기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첫인사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몸은 괜찮니? 임신 초기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경호가 잘 챙겨줘? 네, 오히려 너무 잘해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요. 어머님, 어려운 저희 집 사정 아시고도 절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좋은 며느리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결혼을 위해 첫 인사를 온 그 애는 듣던 대로 참 착하고 예뻤습니다. 말도 한마디 한마디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이 탁월했구나 싶었죠. 아들과 그 애는 조심스럽게 저와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경호 씨가 결혼하면 꼭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했거든요. 저랑 둘이 살아보니 아무래도 혼자 남으신 어머님이 너무 눈에 밟혔다면서요. 게다가 저도 우리 둘 다 외동으로 외롭게 커서 우리 애한테는
한 명이라도 많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그의, 아니 제 며느리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티를 내진 않았어도 아들과 떨어져 살던 3년이 참 쓸쓸했거든요. 평생 일하고 아들만 보며 살았다 보니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들을 빼면 제 인생에 남은 것이 없어 속이 텅 빈 느낌이었죠. 그런 저였으니 며느리의 말이 고마울 수밖에요.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들은 선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양이한테 돌려보낼 것이 많이 없어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이 하나만큼은 참 착하게 잘 키웠어요. 집이 가난하고 우리 바깥 양반도 몸이 불편한데 제가 이런 몹쓸 암까지 걸려서 제 암투병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양이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부모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양이 시집가서 더는 고생하지 않게 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부인, 염치 없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제게 보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저야말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청각 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시던 박가사도는 열심히 수화로 며느리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수화로 박가사돈과 대화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수화로 자기 부친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바르고 착하게 잘한 것 같아 며느리가 기특하게 느껴졌죠. 며느리는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아들과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부터 두 아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듣던 대로 며느리는 음식도 참 잘하고 꼼꼼하고 야무진 데다 너무 착하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마, 오늘 저녁엔 내가 문어 사다가 삶아주마. 너 어제 문어 먹고 싶다고 했지? 얘 경호야, 오늘 집 청소는 새아가 가기 전에 꼭 네가 먼저 해놓거라. 알았지? 당연히 그러려고 했죠. 여보,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올 때도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절대 혼자 버스 타지 말고. 알았지?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귀해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잘 챙겨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뿐만 아니라 사돈 어른들에게도 참 잘했어요. 몸이 무거운 며느리를 대신해 안사돈이 병원에 가는 날엔 휴가를 쓰고 안사돈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고, 혼자서도 종종 처가로 가서 두 분께 밥을 사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곤 하더군요. 몸이 무거워서 저만큼 자주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양이가 처부모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라도 양이 걱정을 덜어줘야죠. 게다가 사실 전 결혼 전부터 처부모님을 자주 뵈서 두 분하고도 엄청 친해요. 결혼 전 제게 며느리 인사시켜 준 적 없으면서 사돈들과는 왕래했다던 아들의 말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못지않게 제 아들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 같아서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 그렇게 좋아했으니 사돈집 담장만 봐도 절을 하고 싶겠구나 싶어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어차피 아들은 며느리를 제게 인사시켜 주지만 않았지 저에게는 같이 살 때만큼 잘해줬었으니까요. 아들 부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저는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손주까지 태어나면 얼마나 더 행복해지려나 싶어 나날이 마음이 부풀어 갔습니다. 딱 하나 걱정이 있었다면 아들의 직장 문제였죠.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일하다가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지자체에서 일하던 아들은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종종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였거든요. 제가 걱정할까 봐 제게 별 말을 하진 않았지만 평생을 키워온 아들인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내색 정도는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힘들게 된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아들을 위로해 줄 뿐 제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그래선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냐고 아들을 채근하고 아들과 함께 아들의 아픔을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줬더라면 지금 아들은 제 곁에 있을 수도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답이 돌아오지 않는 허공에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겠냐만 아직까지 전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뭐가 어쨌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요.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느 날 차디찬 한강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고작 석 달 뒤에 말이죠. 며칠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저와 며느리는 아연 질색이 되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 애가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가게 문도 못 열고 안절부절 못하던 중 우린 한강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퉁퉁 불어 싸늘해진 아들의 주검을 끌어안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대체 왜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던 우리 아들이, 곧 태어날 자식을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 있던 내 아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도 없었기에 저는 더더욱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아가, 경호가 너한테 정말 아무 말 없었니? 얘가 이럴 일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냐? 어? 어머님, 사실 이 사람 그동안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걱정하실까 봐 어머님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 어머니께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렸어요. 욕설을 듣는 건 부지기수였고 손찌검까지 당해서 입안이 터져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어떤 날엔 음료수를 던진 사람 때문에 우리 몰래 찜질방에서 씻고 온 날도 있었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것이지. 이렇게 힘들 때까지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동안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요? 제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아내가 돼서 이 사람 고충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저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라고요. 저도 그냥 이 사람 따라갈래요. 이 사람 없이 저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아휴, 이러지 말아라, 세아가. 뱃속의 애길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 아이고, 이게 왜 나의 벼락이냐. 불쌍한 내 아들. 아이고, 아가, 아가,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머리를 마구 때려대더니 오열을 하다 그만 실신까지 해버렸어요. 저는 이러다 며느리와 애까지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너무도 무서웠죠. 며느리는 몇 번이나 실신을 해서 응급실을 다녀왔고 제 아들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사돈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비통함을 숨기지 못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부인. 아휴, 이러다 우리 양이까지 잘못되면 어쩌나요. 우리 사위, 불쌍한 우리 사인 또 어쩝니까. 그 착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다니요. 아이고. 안사도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고 말을 못하시던 바깥사도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꺽꺽거리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했다던 직원들도 조문을 와선 슬픔에 잠겨 애도를 표하더군요. 경호 씨가 평소에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느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어요. 벌써 임신 7개월이나 된 애가 이러다 정말 잘못될까 싶어 저는 며느리에게 애걸복걸을 하며 며느리를 보살폈죠. 아가, 제발 이 죽이라도 한술 뜨거라. 어? 이러다가 너도 뱃속에도 정말 큰일 나. 아휴, 너랑 애까지 잘못되면 난 정말로 어떻게 사니? 제발 날 위해서라도 한 숟가락만 떠다오.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니. 다행히 며느리는 뱃속 아기 생각에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엔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겠다며 꽃집으로 출근을 하더군요. 좀 더 안 쉬어도 괜찮겠어? 배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참에 그냥 애 낳고 몸 풀 때까지 쉬지 그러니. 난 아직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가게를 열 수가 없구나. 너도 그냥 나랑 같이 좀 더 마음을 추스르 잡구나. 막달까진 일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혼자서 애를 키워야 하니까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죠.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저렇게 꽃처럼 예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살아갈 며느리를 보니 혼자서 힘들게 아들을 키우며 살았던 지난 제 과거가 떠올랐죠.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 며느리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더군요. 욕심 같아선 손주를 돌봐주고 며느리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직 젊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저처럼 평생 혼자 자식을 키우며 고생하며 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살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 테니 마음이 아파도 며느리를 위해 놓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세아가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에게 집을 얻어주려고 한다. 넌 아직 젊으니까 애 낳고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평생 곰탕집 하며 모은 돈이 그리 많진 않아도 아파트는 못 돼도 3억 정도 하는 빌라 정도는 얻어줄 수 있다. 언제든 너 편할 때 이사 가도 괜찮어. 그리고 다달이 내 생활비도 보내주마. 그래야 네 부모님도 챙기고 애도 키우면서 살아갈 것 아니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며느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제게 감사하다고 말하더군요. 여러분이 절 욕하셔도 할 말 없지만 솔직히 조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너무도 사이좋은 고부 사이였기에 전 혹시라도 며느리가 저와 산다고 말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참 추한 늙은이의 욕심이었죠.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말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해 주신 집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떨어진 동네긴 한데 괜찮은 빌라가 금매로 2억 8천에 나왔더라고요. 입주 날짜가 한 달 반 뒤라 애 낳기 전에 미리 이사하는 게 애 낳고 몸 힘들 때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빨리 계약부터 해두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천천히 나가도 됐건만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이렇게까지 빨리 집을 알아봤다는 말에 또 한 번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직 아들을 보낸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을 떼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이고 기왕 보내줄 거 며느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어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일 은행 가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아예 2억 8천 전부 보내주마. 세금이랑 복비도 내가 따로 계산해봐서 더 보내줄 테니까 계약하고 이사 당일에 잔금까지 네가 전부 치르렴. 근데 너 혼자서 애 낳고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겠어? 혼자서 애 돌보면서 몸 추스르기 힘들 텐데. 친정 엄마가 많이 건강해지셨으니까 아예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려고요.
전에 혼자 살 땐 원룸에 살았어서 못 모시고 왔었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어머님께 더 폐를 끼치겠어요? 이만큼 도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랑 같이 보낸 시간 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자주 연락드리고 손주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알았다. 부디 잘 살거라, 아가. 나가서도 내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또한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며느리를 보내야 하는 일이 가슴 아팠지만 이 또한 제 아들을 떠나보내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세상을 떠난 후 야속하게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던 아들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엉엉 울며 제게 아주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더군요. 아휴, 경호야, 왜 우니 내 아들?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저 세상에서도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엄마, 절대 그 여자한테 돈 주지 마세요. 뭐라고? 그 여자라니? 누구? 세아가 말이냐? 우린 다 속고 있었어요. 그 여잔 배신자예요. 아들은 이유 모를 말만 반복하며 울더니 이내 제 앞에서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허공에 대고 마구 팔을 흔들며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잠에서 깼죠. 깨서 얼굴을 만져보니 제 얼굴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더군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서럽게 울던 아들의 모습은 아침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더군요. 그냥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구체적으로 며느리에게 돈까지 주지 말라고 울던 아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게다가 평소 꿈이 잘 맞던 저로선 그 꿈을 도저히 그냥 무시하기 힘들더라고요. 무작정 평소 그렇게 착했던 며느리 의심하는 건 미안했지만 혹시 아들이 그렇게 울던 이유가 정말로 며느리에게 있는 건가 싶어 이 찝찝함을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묶어둔 돈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며칠만 좀 더 기다려주지 않으련? 정말요? 어쩔 수 없죠. 우선 제 돈으로 계약금 내둘게요. 다른 사람한테 그 집이 넘어갈까 봐요. 며느리에게 핑계를 댄 저는 그 길로 미리 알아본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며느리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하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은 영 가시질 않더라고요. 좀 급해서 아마 별 문제 없을 테니 최대한 빨리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차 의뢰한 일이라 저는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제 우려였겠거니 싶었지 정말로 며느리에게 어떤 내막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나흘 뒤 저는 죽은 아들의 차를 끌고 심부름 센터를 다시 찾아갔어요. 전에 찾아가 보니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엔 거리가 조금 멀었거든요. 그리고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결과 자료를 받아든 전 꿈속 아들이 펑펑 울었던 이유를 알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사모님 며느리 자기 꽃집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랑 내연관계더군요. 심지어 그 건물주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도 명의만 그 건물주 거지 건물 자체는 부유한 처가에서 사준 거더라고요. 사진 속 며느리는 꽃집 안에서 웬 중년 남자 손을 꼭 붙들고 있더군요. 다음 사진에선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스킨십까지 하고 있었죠. 그렇게 굳게 믿었던 며느리는 건물주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부름센터 직원은 제게 다음 자료도 보여주었는데 그건 두 사람이 다정하게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님, 이틀 전에 집에 엄청 늦게 들어왔죠? 그날 저 두 사람 근교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더군요. 게다가 여행에서 돌아와선 건물주 아내가 의심하지 못하게
며느님 꽃집에서 꽃다발까지 직접 만들어서 건물주에게 들려보내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진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바들거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죠. 그리고 돌아온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다 못해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얜 임산부라고요. 어떻게 애까지 뵌 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단 말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사모님. 뱃속의 그 애도 실은 아드님 친자가 아닙니다. 여기 어제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누던 대화 녹음본이에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직접 녹음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은 녹음기를 재생시켜 제게 건네주더군요. 그곳에선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애 확실히 당신 애인 거 알지? 동거할 때 남편을 철저하게 피임했어서 내가 나중에 피임기구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고 엄청 둘러댔었다고 얘기했잖아. 아이, 알지 그럼. 갑자기 우리 둘 다 아는 이야기를 밥 먹다 말고 왜 꺼내? 그래서 말인데 당신 정말 아내랑 이혼하고 나랑 살면 안 돼? 이제 남편도 죽은 마당에 나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살기 싫어. 내 시어머니처럼 평생 과부로 사는 건 딱 질색이라고. 시어머니가 집까지 얻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랑 그 집에서 애랑 셋이 살면 되잖아. 시어머니한텐 우리 부모님이 올라와서 같이 살 거라고 미리 둘러대놨어. 혹시 말도 안 하고 찾아올까 봐. 또 그런다. 내가 그 집으로 자주 놀러 간다니까. 산후도우미도 베이비시터도 다 불러준다고. 당신 시모나 부모님 도움 필요 없게. 당신 나한테 이혼 얘기는 안 꺼내기로 했잖아. 그거야 내 남편 살아있을 때 말이지. 나한테 그렇게 헌신하는 호구를 왜 놓쳐? 남편은 남편대로 두고 당신이랑은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젠 사정이 달라졌잖아. 내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 갑자기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너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혹시 내가 바람 피우거나 애가 자기 애 아닌 거 눈치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진짜 시겁했어. 죽기 전 며칠 동안 나한테 왠지 냉랭했었거든. 다행히 유서 같은 건 없었는데 혹시 몰라서 남편이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남편 마음 못 헤아린 내가 죄인이라고 실신하는 척까지 하면서 아주 생쇼를 했다니까. 나 진짜 너무 처량하지 않아? 아무튼 이혼은 안 돼. 앞으로도 애 키우는데 지장 없게 돈도 잘 챙겨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옛날 사람들이 첩들일 때 정실 쫓아내는 거 봤어? 우리 집사람하고 처갔돈 덕에 당신 이렇게 나랑 고기도 썰고 앞으로 양육비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야. 나 바람난 거 걸리면 그날로 끝이야. 녹음 파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착한 며느리가 뒤로는 저희 아들을 호구라고 칭하면서 바람을 피우던 걸로 모자라 남의 새끼까지 벤 뻐꾸기였다니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게다가 그렇게 비통해하던 모습이 전부 다 연기였다니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대서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전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핸들에 머리를 대고 울었어요. 경호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냐? 일 때문이 아니라 너도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제발 다시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해다오. 네 아내가 널 그렇게 괴로운 길로 떠밀었던 거니? 저는 대답을 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며 오열했어요. 너무도 가혹한 진실에 차라리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눈을 감았길 바랬죠. 자기 목숨보다 더 며느리와 뱃속 아이를 사랑한 아들이었기에 잔인하지만 차라리 아들이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지막 바람마저도 제 눈에 띈 물건 하나에 의해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핸들에 고개를 묻고 있던 제 시야에 문득 하얀 뭔가가 들어오더군요.
그건 운전자 좌석 틈새에 끼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 꺼내보니 그건 놀랍게도 아들의 유서였습니다. 반으로 아무렇게나 접혀있는 그 종이를 열어본 전 내용을 읽고 그만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종이 속 글씨는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더군요. 양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뱃속 아기가 그 남자 애라는 사실을 전부 알아버린 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우연히 본 아내와 그놈이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을, 뱃속 아기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칭하던 그놈의 목소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괴로워 미칠 것 같다. 하지만 양이와 아기는 내 전부였기에 난 양이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품을 수도 없다. 지금 술김에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다 편해질 것 같다. 엄마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지옥 속에서 견딜 자신이 없다. 엄마, 죄송해요. 전 먼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유서엔 혼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들의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술에 취해 그만 우발적인 선택을 해버렸던 겁니다. 우발적이지 않고선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또 모르겠네요. 그쯤 되니 제가 아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긴 한 건지, 아들이 그렇게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부모 자격이나 있었던 건지 너무 괴롭고 혼란스럽더군요. 미안하다, 경호야.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말거라. 저는 아들의 유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곧장 며느리의 꽃집으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장면에 또 한 번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셨어요? 어머니? 아, 양희 씨 시어머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전 여기 건물 주인입니다. 그곳엔 며느리와 바람난 건물주 놈이 함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꽃집 앞에 나와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뻔뻔하게도 건물주는 제게 인사까지 건네더라고요. 그 모습에 눈이 돌아버린 전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음료수를 냅다 낚아채 며느리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하지 마, 이 가증스러운 인간아. 그래, 울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며느리란 년이 알고 보니까 남의 새끼를 베고 그놈이랑 여전히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죽었다는 사실이 원통해서 울었다. 네?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이분이랑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너희들이 손잡고 여행 가고 네 뱃속에 애가 저놈애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맛도 못한 년아,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너랑 네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원하면 간 쓸게 다 빼다 줄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이용해 먹을 수가 있냐고. 자기가 이용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아들은 너 같은 것도 아내라고 널 참아 버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결국 저 세상에 갔다.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소란이 일자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구경을 나왔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구 악을 써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건물주는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저는 그놈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놈이 내 며느리랑 바람나서 내 아들을 죽게 한 놈입니다. 저 인간이 여기 건물주예요. 내 며느리 뱃속에도 저놈애라고요. 그래, 어디 도망가 봐라. 아무리 도망가 봤자
넌 꼭 천벌을 받을 거다. 하늘이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소리치자 그놈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혼자 남은 며느리는 더 이상 발뺌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욕심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도 저 경호 씨 정말로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경호 씨를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죄송? 사람 목숨 끝장내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 네가 사과하면 내 아들이 저 세상에서 살아 돌아와? 그런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마. 못하지? 그리고 뭐? 네가 경호를 사랑해? 그런 호구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며. 즐기는 건 저놈하고 즐길 거라며. 그래놓고 내 돈으로 얻은 집에서 나한테 생활비까지 타가면서 저놈 애를 키우려고 했어? 어림도 없다. 집에 가서 네 짐 다 밖으로 던져버릴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알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영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그럼 저 당장 어디서 살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 많이 건강해지셨어도 아직 완치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빤 장애 때문에 일 못해서 제가 그 생활비 다 대고 애까지 키워야 되는데 집도 절도 없이 제가 어딜 가요. 저 그 집 계약금 2천만 원 넘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저 그거 거의 전 재산이에요. 입주 날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한 거라 계약금 돌려받는다는 조항도 안 작성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네? 저 진짜 불쌍한 애인 거 아시잖아요. 네가 불쌍해봤자 너한테 배신당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내 아들만큼 불쌍하려고. 이 뻔뻔한 거사. 길바닥에 나 앉아서 애를 낳든 너랑 바람 피운 놈 집에 첩으로 들어가든 너 알아서 해.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엉엉 우는 며느리를 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곤 며느리의 짐을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싸서 문 앞에 던져버렸죠. 며느린 한참 뒤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애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저 애 친아빠한테도 못 갔단 말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람 저한테 전화해서 바로 이별 통보했어요. 자기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고 자기 앞에 얼씬도 말래요. 어머님, 그래도 제 뱃속에 어머님 친손지라고 여기고 아껴주셨잖아요. 제발 뱃속애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저 좀 받아주세요. 내 아들 잡아먹고 자란 애를 내가 왜 불쌍해해. 얼른 짐 가지고 사라져.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안 그러면 너 정말 찬물세례 받을 줄 알아. 며느린 한참을 밖에서 엉엉 울더니 결국엔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더군요. 혼자 집에 남은 저는 그제야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휴, 어쩌다 저런 것을 만났니? 이 불쌍한 것아.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네 목숨을 끊었어? 경호야, 제발 다시 돌아오거라. 제발 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 경호야. 다시 처음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날로 돌아간 듯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며칠을 내리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죠.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적막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며느리의 부모, 사돈들이었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사부인. 두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군요.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제가 딸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딸이 그런 몹쓸 짓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에 주서방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 애가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차마 우리한테 면목 없어서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더는 안 되겠는지 얼마 전에야 양이가 저희 집으로 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사이 그 앤 집 계약금도 날리고 그놈에게도 버림받고 그놈 아내한테 건물에서까지 쫓겨났대요. 건물 사람들이 그놈 아내에게 전부 얘기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놈도 결국 지 아내한테 이혼 소송 당하고 제 딸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에게 소송이 걸려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양이를 동정해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제 딸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부인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부인, 마음 같아선 우리도 주서방에게 그런 짓을 한 딸을 내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병든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졌던 그 애, 우린 차마 내칠 수가 없었어요. 집을 단칸방으로 이사해서라도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대신 치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딸을 잘못 키운 벌을 받아야지요. 제 사과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안사도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제게 사과를 했고 말씀을 못하는 박가사도는 겨우 애 하는 소리만 내뱉으며 알 수 없는 수화로 제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더군요. 사실 며느리의 부모는 무슨 잘못이랍니까? 펑펑 울며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한 사죄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 뭐라 형언할 수 없이 아파오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는 말도 그렇다고 원망의 말도 내뱉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건강 잘 회복하시라는 말만 건네곤 두 사람을 돌려보냈죠. 그렇게 전 정말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저는 다시 곰탕집을 열고 기계처럼 일만 하며 지내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신없이 음식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그때만큼은 아들 생각을 잠시 잊을 수가 있어 잠시나마 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요. 며느리가 살던 쪽 근방 토박이인 지인이 소식을 듣고 제게 전해주길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다시 꽃집을 차렸는데 월세가 저렴한 곳을 구하느라 위치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원래도 허름했던 사돈들의 빌라에서 결국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 아기까지 네 식구가 살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마련한 돈도 상간남 아내에게 위자료로 뜯겨서 가진 돈이 많이 없었던 거겠죠. 게다가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지인이 동네방네 이야기를 퍼뜨려 며느리는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죽게 한 과부의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고 말이죠. 때문에 며느리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죄 없는 아기와 전 사돈들이 딱하게 됐다는 마음도 잠시 들었지만 제 아픔 또한 돌보지 못하는 와중에 남의 걱정은 사치다 싶어 이내 고개를 저었네요. 저는 형체 없는 아들과의 추억만 부여잡고 의미 없는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꿈속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으로 위안을 삼으며 말이죠. 가끔은 아들이 나오는 꿈에서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다시 잠을 청해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그나마 생긴 작은 낙이 바로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거랍니다. 이곳 사연들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만큼 별별 견디지 못할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요. 그 수많은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작은 공감과 위로를 얻곤 하죠.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와 같이 자식을 잃은 분이 있다면 우리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잃고 살아가는 삶이 부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데는 주어진 삶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괴롭고 쓸쓸해도 내일은 내일만의 따뜻한 해가 떠오르겠죠. 제 쓸쓸한 사연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의미 있는 삶을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2명이 있는 60대 아저씨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바로 한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이를 의미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친구는 같은 국민학교에 중고교도 같이 다닌 동창이지만 결코 친구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놈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원치 않는 순간마다 나타나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던 녀석이거든요. 아주 이름만 떠올려도 지긋지긋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녀석 때문에 한때는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지질이 궁상인데 나쁜 짓만 일삼던 그놈은 떵떵거리며 잘 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지금부터 그놈과 저의 즐기고도 긴 악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하긴 1960년, 70년대에 잘 살았던 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대다수의 집들에 비해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소아 마비를 앓으셨던 아버지는 시장통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어디선가 어이 짐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바쁘게 달려가셨죠. 어머니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주방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달동네 판자촌에 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는 게딱지처럼 붙어있는 판자촌들이 제법 많았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던 판자집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네요. 여름이면 판자를 통해 뚫고 들어오던 그 열기. 그래도 여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정 더우면 등목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겨울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우풍은 왜 그리 매섭던지 머리맡에 자릿기를 놓아두면 대접에 담긴 물이 아침이면 꽁꽁 얼 정도였으니까요. 판자촌은 대부분 산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고 나면 길이 꽁꽁 얼어 길거리에 연탄재를 끼워놓고는 미끄럼을 방지하곤 했어요. 저랑 어머니는 특히 더 열심히였죠. 혹시라도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께서 미끄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동네 친구들과 가만일 타고 눈 내린 언덕길을 미끄럼 타기도 했고 또 딱지치기, 사방치기라며 아침부터 밤까지 놀았거든요. 가난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거든요. 판자촌 친구들은 다 가난했고 사는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였으니 말이에요. 판자촌 친구들은 금세 친구가 됐답니다. 어차피 다들 같은 국민학교에 다녔고 길 건너 단독주택촌에 사는 친구들은 지들끼리 따로 놀았으니 우리는 말 그대로 중마고우였죠.
이 친구 저 친구 집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밤이면 이불 뒤집어 쓰고 귀신 얘기도 하고 낮이면 길거리에 삼삼오오 모여 놀고 우리 중에 딱 한 명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천숙이었어요. 김천숙.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웃는 얼굴이 참 예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판자촌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저희 판자촌이 조만간 철거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곳에 큰 쇼핑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설 거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밤 부모님의 한숨 소리에 잠에서 깨면 두 분께선 두런두런 나누시던 얘기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보상금 받아갖곤 반 지하방 하나도 못 구한다더라. 그럼 어떡한데요?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버티다 보면 무슨 수가 나지 않겠어? 버티기만 한다고 뭔 수가 생겨요. 안 나가면 깡패들 풀어서 강제로 때려 부순다고 하던데. 일단은 버텨보자고. 철거민 대표들이 합의해 본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지. 판자촌에는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래도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자촌의 그 녀석, 내 평생의 철천지 원수 김정학의 아버지가 깡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어요. 김정학 그놈의 아버지가 재개발 추진위원장인지 뭔지 하는 감투를 쓰고 있었거든요. 정학의 아버지는 깡패들을 동원해 닥치는 대로 집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가게까지 동원해서 집을 때려 부수자 판자촌의 집들은 종이장처럼 뭉개졌습니다. 순식간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보상금 수령에 억지로 사인을 하고 김정학 그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반 지하방이라도 얻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7, 8부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갚다 보면 어느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다른 대부업체에서는 담보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방 한 칸짜리 반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버지가 얼른 돈 벌어서 빚도 갚고 보란 듯이 방 2개짜리 햇볕 잘 드는 집으로 옮겨갈 테니까.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업이 마치면 시장으로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학이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학이 아버지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겸 대부업 사무실로 운영하던 곳은 유달리 짐 배달이 많았어요. 시시철철 과일 상자에 그곳에서 일하는 건달 삼촌들이 회식이라도 하는 날은 술이 박스로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날 정학이 그놈이 아버지를 도와 짐을 나르던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정학이는 아주 재미있는 놀림거리라도 발견한 듯 니네 아버지야? 라며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학이 아버지한테 잘못 보였다간 아버지가 곤란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대꾸 없이 비켜 하며 그놈을 밀쳤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하며 저를 확 밀치는 그놈 때문에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에서 한 줄기 피가 흘렀어요. 그놈은 아버지가 사주신 나이키 신발을 신고는 자기 신발을 밟아서 그랬다며 아버지에게 쪼르르 거짓말로 선수를 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앞을 막아서며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자 정하게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두툼한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정학이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래 하며 10,000원짜리 석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찮다며 안 받자 뭐하냐 안 받고 하며 막무가내로 쥐어주던 정학의 아버지. 당시에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바닥에 내팽겨치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학의 아버지 사무실을 나온 전 아무렇지 않은 듯 아버지에게 그 돈을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돈으로 고기 사 먹읍시다. 고기 먹어야 힘나서 더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 고기 묵자. 우리 양호 고기 먹인 지 오래됐네. 아버지는 그런 제가 대견한 듯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우리 양호 잘 참았어. 화난다고 주먹 휘두르는 건 남자 아닌 거다.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버지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학교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온 저는 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학이가 똘마니들을 이끌고 어제 일에 대해 썰을 푸는 중이었습니다. 니네 양호 아버지 뭐 하는지 알아? 몰라? 시장통 쩔뚝이 진꾼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양호 아버지더라고. 어이, 진꾼. 이러면 왜 쩔뚝쩔뚝 달려오는 게 꼭 오뚜기 같다고 웃었잖아. 와, 난 진짜 그 진꾼 아저씨만 보면 얼마나 웃긴지. 저는 분노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야, 김정아. 그때 어디선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천숙이었어요. 김천숙. 판자촌 이웃이었던 천숙이가 저 대신 나서준 것이었습니다. 정학이 너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장애 가진 사람을 그렇게 놀리냐?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 된 사람도 있어? 너야말로 아직 구구단도 잘 못 외우잖아. 근데 우리가 너 돌대가리라고 놀리는 거 봤냐? 전교 꼴찌라고 놀리는 사람 봤냐고. 아이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러자 얼굴이 빨개진 정학이가 네가 뭔데 나서냐며 천숙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눈이 확 돌더군요. 화난다고 주먹 휘두르면 안 된다던 아버지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학을 깔고 앉아 주먹으로 정학을 두어 대 때렸어요. 끝내 그놈의 코피가 터지고 말았고 정학의 아버지가 육성회장이었던 탓에 일은 커지고 말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빚을 내어 그놈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던 아버지는 그 일로 무섭게 화를 내시며 저를 엄하게 혼내셨어요. 아버지가 말했지. 세상엔 인간 같지 않는 것들도 많다. 그럴 때마다 주먹을 휘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면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폭력배나 정학의 아버지 내서 일하는 삼촌들처럼 폭력배밖에 더 되겠냐?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에게 대꾸했어요. 정학이 그놈이 아버지 걸음걸이 흉내내면서 제 약을 올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흉 보는데 어떻게 참아요? 아버지는 잠깐 말씀을 멈추시더니 이내 온화한 얼굴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도 내가 다리 저는 게 창피하냐? 아니면 아버지가 진군일 하는 게 창피하냐?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왜 창피해요? 그냥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 놀리는 게 싫어서 그랬어요. 난 그깟 놈들이 아무리 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내가 도둑질을 했나? 아님 남한테 몹쓸 짓을 했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 새끼랑 너희 엄마 배 안 골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아버진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넌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넌 공부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애비는 그것 말곤 바라는 게 없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맞은 자국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며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남의 아버지 장애를 갖고 놀리는데 그 집 아버진 오냐 오냐 하며 지 자식 편을 들지 않더냐. 그럼 그 아버지가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못하는 겁니다. 내는 잘하는 아버지가 될란다. 그러니 말로 해서 안 되면 주먹부터 나가는 버릇은 고쳐야 하는 거라고 내 새끼한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거다.
내 말 알아들었냐?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올곧은 분이셨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후로 저는 그 자식과 마주치는 일을 되도록 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시비 걸고 놀리다가 지친 정학이 놈은 점차 주변의 똘마니들조차 호응해주지 않자 저를 놀리는 일이 줄어들었죠.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그 자식과는 하필이면 또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놈과의 악연에 진절머리가 났지만 저는 정학이 놈을 애써 피해 다녔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3년은 별탈 없이 지나갔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한 달이 갓 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에게 큰일이 닥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짐을 나르시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치여 크게 다치신 것이었죠. 그 길로 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 척추뼈를 크게 다쳐 자리 보전을 하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머니 혼자서 모든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말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고민하고 있었을 즈음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보자고 부르셨어요. 양호 너 복싱 한번 안 해볼래? 당시 우리 학교는 복싱 특기생이 몇 있었는데 평소 체육 시간에 운동 능력이 뛰어난 저를 체육 선생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었어요. 복싱하면 공과금 안 내도 됩니까? 그럼 우리 학교는 복싱 특기생을 지원해주는 학교라 공납금도 장학금 형식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어때? 생각 있냐?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의 권유대로 복싱부에 들어갔습니다. 제 결심에 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승낙을 하셨습니다. 나랑 하나만 약속하자. 복싱하는 놈이 어디 가서 주먹 휘두르면 그걸로 끝인 거다. 주먹은 시합 때만 쓰는 거야. 약속할 수 있냐? 아버지 당부에 저는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약속을 했죠. 저는 그날부터 아침이면 4km씩 러닝을 하며 기초 체력을 다졌고 오전 수업은 꼭 받고 오후에만 복싱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까지 진학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했으니까요. 운동이 끝나면 어머니의 국밥집을 찾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 러닝을 하는 중이었어요. 어디선가 자전거 경적음이 울렸습니다. 삐링삐링. 자전거가 지나가려 하는 줄 알고 한켠으로 비켜서서 러닝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그 자전거는 계속 삐링삐링 경적음을 울리는 것이었어요. 잔뜩 짜증이 나서 뒤돌아보자 그곳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천숙이었습니다. 판자촌 이웃이었고 국민학교 때 아버지를 놀리던 정학이 놈에게 시원한 말발을 날려주며 제 편을 들어주던 천숙이. 그 아이가 어느새 단정한 교복을 차려입고 아침 등굣길에 오른 여고생이 된 것이었죠. 여고생이 된 천숙이는 너무 이뻤습니다. 너 천숙이지? 천숙이 맞지? 왜?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봤니? 원래부터 이쁘긴 했지. 네가 선머스매처럼 하고 다녀서 그렇지. 짜식,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천숙이는 며칠 전 러닝하는 제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매일 그 시간에 이곳에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나를 왜 기다렸냐는 물음에 몰라서 물어? 내 첫사랑이 너였잖아. 라며 시원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천숙이는 매일 아침 자신이 코치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화 로키 보면 나오더만 옆에서 초도 재워주고 물도 챙겨주고 그게 코치 아니야? 그렇게 천숙이는 선뜻 제 코치가 되어주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린
그때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만 있어도 좋았거든요. 그녀가 싸다 준 주먹밥은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잔뜩 그늘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여상 다니는 거 알지? 알지. 우리 학교에서 다음 달부터 실습 나가거든? 근데 실습 나가는 데가 정학이네 아버지 회사야. 땡땡 금융. 정확히 아버지 대부업체는 나날이 성장해서 지금은 꽤 큰 건물까지 매입해 본격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는 뜻이었지만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나도 거긴 안 나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거기로 가라고 하더라고. 날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했다나? 정학이 그 자식이 찝쩍거리는 것도 짜증나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일하면 뻔질나게 들러서 나 괴롭힐 거 아니야.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학이 그 녀석이 천숙이한테 엄청 들이댄다고 하더군요. 천숙이는 제가 신경 쓸까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녀석이 모 여상 김천숙을 좋아한다는 소문은 우리 학교에 파다했으니까요. 내가 데리러 갈게. 실습 끝날 때까지 내가 데리러 가면 그놈이 엄한 짓 못할 거 아니야. 정말? 정말 그래 줄 거야? 천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천숙이는 꼭 만화 속 등장인물처럼 표정이 잘 바뀌었어요. 금세 시무룩해졌다가 금세 환하게 웃고 뾰로통해졌다가도 금세 눈이 반달처럼 휘는 표정 부자였어요. 그런 천숙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었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볼을 발그스름하게 물들이는 천숙과의 만남은 그렇게 깊어져 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이건 인생이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날의 그 사건들이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고 말았거든요. 운동을 마치고 엄마의 국밥집에 들른 저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배달을 하고는 천숙이의 퇴근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어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을 때이니 마음만 급했죠. 자전거를 끌고 부랴부랴 땡땡 금융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땡땡 금융 앞에 차를 대고는 천숙을 차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천숙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을 했지만 남자 2명의 힘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못나? 양호가 알면 니들 가만둘 것 같아? 저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그 차 앞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나타나자 곁에선 정하게 똘마니 두 놈이 잘못 걸렸다 싶은 표정으로 천숙을 잡은 손을 놓고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듯이 차 안에 앉아있는 정학을 쳐다보았어요. 정학이 차에서 천천히 내리면서 또 너냐 하는 눈빛으로 비열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남의 연애살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 가시지? 하며 천숙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어요. 천숙이 잡힌 손을 풀어내려고 해봤지만 정학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내 입으로 정학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정학이 천숙을 뿌리치는 바람에 천숙이 열린 차문 모서리에 부딪혔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눈이 돌아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정학의 멱살을 쥐고는 펀치를 날렸습니다.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는 맞아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그 순간은 곧 중요한 시합이 있다는 것도 운동선수가 폭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는 아버지의 당부도 다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복싱 선수가 주먹을 휘두른 것도 학교로서도 씻을 수 없는 불명예였고 어머니는 국밥집 보증금까지 빼서 합의금으로 지불했어요. 제 한 번의 실수로 엄마는 가게까지 잃었고 다시 음식점 허드렛 일을 알아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었어요. 저는 무작정 김정학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정학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 자식 두들겨 팬 놈한테 돈 빌려줄 아버지가 있을 것 같냐? 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정학의 아버지의 제안은 자신의 밑에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건달 삼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시장통 사람들의 가게를 때려 부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 문신에 금팔찌 두르고 술 마시면 진상짓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복싱을 했던 건 훌륭한 선수가 돼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고작 그 주먹을 서민들 돈 받아내는 데 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싫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정학의 아버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잠시라도 빛나는 미래를 꿈꾸었던 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집을 나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엄마의 가게도 되돌려드리고 자리 보전하신 아버지의 수술비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나쁜 짓만은 절대 하지 않겠노라고 아버지에게 다짐했던 터라 아침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이면 술집 웨이터로 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보냈고요. 지금이야 배달, 대리, 물류일 등 24시간 일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지만 그때는 뭐 그랬나요? 그나마 돈이 되는 건 막노동과 술집 일 뿐이었어요. 한때 복싱을 했다고 하니 술집에서도 환영했습니다. 진상들 해결하는 데는 최고였거든요. 물론 그 일 이후론 절대 주먹으로 해결하진 않았어요. 눈빛만으로도 겁먹은 진상들은 술값을 내어놓았고 그도 안 통할 경우엔 그대로 뒷덜미를 잡고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집 일을 하는 동안 진상 손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막노동과 술집 일을 병행하는 게 점차 힘들어질 무렵 판자촌 친구였던 병수를 만나게 됐어요. 병수는 공고 출신으로 워낙 손재주가 좋아 인테리어 쪽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그 친구를 따라 인테리어 업을 배우고 설비 관련 자격증 공부도 했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술집으로 갔을 때였어요. 어느 아가씨가 술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었죠. 아, 그녀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천숙이었어요. 숨어버리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그녀와 저는 생맥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할 얘기는 백만 가지였는데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목이 타서 생맥주만 들이켰어요. 잘 지내고 있단 얘긴 병수한테 들었어. 병수 그 자식 천숙이한테 내 얘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아? 제가 모른다고 고개를 젓자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자. 놀란 나머지 사례가 걸린 전 캑캑거리며 물었어요. 같이 살자니?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는데 어쩌겠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농담할 거면 가.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천숙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좋아해.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결혼식은 돈 많이 벌어서 천천히 하자. 부모님 보양하면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한 여자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제가 모질게 천숙을 돌려보내려 하자 천숙이 말했어요.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더 낫지. 우리 둘이 벌어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돌아설 무렵 천숙이 말했습니다. 동네 소문 다 났단 말이야. 너랑 나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나 책임 안 질 거야?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천숙이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린 살림이라는 걸 차리게 됐어요. 사실 그날 그때까지 제게 있어 여자라고는 천숙이 하나였거든요. 가끔씩 가게 쪽방에 혼자 누워 있을 때마다 그녀가 그리웠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와의 아침 데이트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 매일 밤 느끼면서 잠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첫사랑 천숙은 제 아내가 됐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제 옆에 매일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저는 술집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병수와 함께 인테리어 일을 했습니다. 설비 관련 자격증, 도배사 자격증도 취득했죠.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집을 넓혀가며 부모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시겠다고 난리치시는 부모님을 아내가 모시고 왔어요. 손자 손녀를 봐주셔야 저도 나가서 일을 하죠. 아내의 말에 부모님도 마지못해 승낙하셨어요. 아내는 정말 살림꾼이었습니다. 살림 똑 부러지게 하고 아이들 교육도 아주 잘 시켰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이 미리 학습지를 사서 공부를 하고 TV 강의를 들어가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한번 가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성교육이야 말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도리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이들 귀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제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가도 항상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라는 얘기를 하도록 했어요. 저 역시 요즘 아이들과는 다르게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을 보며 더 힘내서 일을 했으니까요. 아내 교육 덕분인지 큰아들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답니다. 둘째 딸은 아내를 닮아 똑소리가 났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 은행권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시고는 2년 차이로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못난 애비 만나 고생 많았다.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다. 못난 애비라뇨.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전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하셨고 아무리 힘드셔도 내색 한 번 안 하셨던 분이셨죠. 남자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고 인생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아마도 전 주먹 하나 잘 쓰는 걸 핑계 삼아 어둠의 세계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때를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그동안 드린 용돈을 전부 제 아이들 앞으로 적금을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탄탄대로였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딸아이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찍 아이를 낳은 덕에 다들 좋은 집안의 자식들과 혼사를 치렀죠.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자 아내는 도배사 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도배사 일 힘들어.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젠 좀 쉬어.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배우고 싶은 거 없어. 당신이랑 같이 일할래. 그럼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아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밖에 모르는 여자였죠. 그 덕에 가끔 일 끝나고는 아내와 소주 한잔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 한 번 못 해본 저희 부부로서는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병수도 우리 부부를 가끔 놀려대곤 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말해봐. 양호에 바람 필까봐 감시하려고 도배일 하는 거지?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이가 놔두고 바람 피울 사람이야? 이이는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여자들이 이 좋다고 쫓아다닐까봐 그러는 거지.
우리 남편이 워낙 잘생겼잖아. 남자답고. 그날도 그렇게 병수와 아내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에 반주 한잔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수가 눈치를 보더니 정학이의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정학이 소식 들었냐? 무슨 소식? 정학이 그 자식 결혼한다더라.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며 물었어요. 결혼했잖아. 애들이 시집 장가 갈 때 되지 않았나? 그 자식 바람나서 이혼당했잖아. 뭐, 그 자식 바람 피운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눈이 제대로 돌았나 봐.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친권 양육권 다 전차한테 주고 알짜배기 건물도 그 여자 앞으로 해줬다나 봐. 그래서 걔네 애들도 지 아빠랑 아주 영 끊었다고 하더라고. 쓸개 빠진 놈. 자식, 주식인지 뭔지 안다고 건물 대출까지 받아서 왕창 들어먹었다는 소식 들은 게 얼마 전인데 아직도 남은 재산이 있는 모양이네. 명의 돌려줄 건물이 있는 걸 보면. 제 입에서는 실소가 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 얘기 그만해 병수 씨. 밥맛 떨어져. 아휴,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그 자식이 나보고 자기 결혼식에 꼭 와달라는 거야. 올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나 뭐라나. 내년에 자기 건물 리모델링 공사할 때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꼭 와달라는데 안 갈 수도 없구원. 제대로 된 친구라고는 눈 씻고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놈이니 공사 맡길 테니까 와서 자리 좀 메꿔달라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마음이 약한 병수는 마지못해 정학의 재혼식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손주 볼 나이에 젊은 여자 끼고서 싱글벙글 하는 꼴이란 에휴 한심해서 하며 혀를 끌끌 차댔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병수는 그런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든 간에 마음을 주고 챙겨주는 그런 친구였죠.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우리는 병수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신은 좋고 착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병수는 퇴근을 하던 중에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 떨리는 소식에 제일 먼저 병수에게 달려갔지만 병수는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다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다 아려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우리 친구들은 다들 허망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워낙 신세를 많이 지기도 했던 친구라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병수가 투병 중일 때 자주 병원에 들러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얘기도 많이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다니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식, 내년쯤엔 둘이 주말 농장 분양받아 채소 갖고 먹자는 말도 했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가버리다니. 전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나니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군요. 판자촌이 철거될 때 뿔뿔이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옛 이야기를 하며 병수를 추모했어요. 소주를 한 잔씩 하며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 불청객이 수욱하니 찾아오더군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바로 김정학 그놈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녀석의 등장에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해졌죠. 전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보내는 자리에 온 녀석이니 예의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작이 있었는지 술이 제법 오른 정학이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또 살살 제 신경을 건들기 시작하더군요. 야, 촌놈 넌 아직도 나이 처먹고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 꼬라지하고는 노가다 힘들면 내 밑으로 와서 운전기사나 해. 아님 우리 건물 관리나 하든지. 내가 특별히 친구놈이니 채용해 준다. 뭐?
네 눈엔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보이냐? 난 네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나이 먹고도 인성이 덜 됐는데 넌 아직도 네가 18세 청춘인 줄 아냐? 한심하다. 그 말에 정학의 얼굴이 벌개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불쌍해? 인간 김정학이? 야, 나 100억대 건물주야. 돈 있지 젊은 마누라 있지? 내가 왜 불쌍해? 자식 쥐뿔도 없는 게 허세는? 그때였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장례식 음식 서빙을 돕다 말고 제 곁으로 다가와 코웃음을 치며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더군요. 100억 건물주 좋아하네. 알짜 건물은 그 젊은 마누라 앞으로 명의 돌려줬고 나머지 건물은 대출 끌어서서 주식인지 뭔지에 투자했다가 쪽박 찼다며? 그 잘난 100억대 건물 빚잔치 하면 빈털털이 아닌가? 정학은 당황한 얼굴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 병수구나. 죽은 병수가 얘기했냐? 그걸 꼭 누가 얘기해야 하니? 너 하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 알지. 아내가 정학의 몰골 위아래를 훑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와이셔츠는 꼬질꼬질. 어머, 뺨에 그거 혹시 손톱 자국이니? 그 젊은 와이프가 할퀴기라도 했나 봐. 양말도 구멍 난 걸 보니까 살림은 통 안 하나 보네. 아님 부부싸움하고 집이라도 나갔냐? 정학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구멍난 양말을 방석 안으로 우겨 넣었어요. 집을 나가긴 누가 나가? 그냥 친정에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온다고 했어. 아내가 그런 정학이 한심하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유, 집 나간 거 맞네. 너 이번 결혼도 파토 나면 불쌍해서 어떡하니? 알짜배기 건물도 젊은 와이프한테 뺏기겠다. 예, 맞다. 자식들도 너랑 인연 끊었다며? 야, 김천수, 너네 뒷조사했냐?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친구끼리 이래도 되는 거야? 정학의 대답에 아내는 매서운 표정으로 속사포처럼 그간의 한을 쏟아냈어요. 뭐? 친구? 누가 네 친구인데? 넌 친구라서 우리한테 해코지했냐? 우리 애 아빠가 왜 퇴학을 당했는데 네가 나 차에 태워서 끌고 가려는 거 막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납치 및 강금 미수. 그건 범죄야. 범죄자 주제에 돈으로 발라서 무마해놓고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아내의 속사포 같은 말에 정학이 당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변명했습니다. 납치라니? 그때 내가 너 좋아한 거 알잖냐? 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너랑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거야. 난 싫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찝쩍거리라고 했잖아. 난 네가 건물 아니라 건물 할아버지를 줘도 싫었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고. 알아? 내가 왜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직도 네가 잘못한 게 뭔지 몰라? 넌 말이야, 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했어. 내 남편 너만 아니었으면 복싱 선수로도 성공했을 거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 남편 손을 좀 봐. 갈퀴처럼 딱딱해진 거 안 보여? 아내가 매섭게 쏘아붙이자 정학이 입을 닫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낯선 정학의 모습에 의아한 듯 그런 정학을 바라봤지만 아내는 개의치 않고 정학에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가족들도 다 잃은 주제에 네가 감히 우리 남편한테 궁상스럽다고? 야, 내 남편은 도배랑 설비일로 남부럽지 않게 벌어. 거기다가 아들은 의사에 딸은 은행 다니지. 거기다가 우리 모두 건강하지. 넌 뭐냐? 못되게 굴어서 주변에 친구가 있니? 그렇다고 와이프가 있니? 자식이 있니? 너 아프면 간병해줄 사람 없으니까 건강이나 챙겨. 우리 아들네 병원 건강검진 예약해줄까? 너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 거야?
인간아,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지 잘난 맛으로 살래? 아무도 널 인정해주지 않는데. 너 지금 네 건물의 세입자도 거의 없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적자 보고 있다며? 그러게 네가 세입자들한테 건물주로서 잘하고 진심으로 대했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냐? 넌 구제도 안 되는 썩어 빠진 얼간일 뿐이니까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감히 내 남편한테 운전기사하라고? 아우, 열불나. 한 번만 헛소리하면 너 머리끄댕이 잡고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까불지 말어. 알았어? 정학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더군요.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비척비척 장례식장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정학을 보며 모두가 혀를 끌끌 찼어요. 정학이 그 자식 평생 아버지 재산 믿고 나대더니 결국엔 말년엔 처자식 다 잃고 친구 하나 없이 늙어가겠네요. 그 녀석은 왜 몰랐을까요? 그깟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걸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살 정도면 된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슬며시 아내의 손을 쥐었습니다. 못난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별소리를 다 하네. 나같이 복받은 사람도 없을걸? 첫사랑이랑 결혼했지. 거기다가 그 남자가 평생 나만 떠받들어 주는데? 아내의 말에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학이가 저를 찾아오더군요. 초췌한 모습으로 그 녀석이 그러더군요. 친구들이 너만 좋아하는 게 질투가 났었다고요. 친구들한테 떡볶이 사 먹이고 돈을 뿌려대도 그때뿐이었고 자신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개뿔 가진 것도 없는 양호너는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끓고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한테 기죽지 않고 당당한 게 약올랐다고 하더군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짝사랑했던 천숙이도 자기는 끔찍해하면서 양호 너만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에 사과는 받아주었죠. 황혼을 들어서는 나이에 지난 일로 앙심을 품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투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정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네 사과는 받아줄게. 하지만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네가 모범을 보인다면 언젠간 네 자식들도 사람들도 널 다 인정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나이 먹고 우리 찌질하게만 살지 말자. 암튼 지난 세월 생각하면 내 주먹으로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지만 네 지금 꼬라지 보니 불쌍해서 못 그러겠다. 지워받기 전에 가 이놈아. 그렇게 저는 축 처진 정학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인생은 영원히 젊게 살 순 없구나. 나이 먹으면 돈이 있든 없든 처량한 늙은 노인네에 불과하구나. 이래서 늙으면 가족이 최고다. 라는 현실을 한 번 더 깨우치게 되었죠. 결국 정학이 이놈은 그 이후 젊은 여자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하겠죠? 그 젊은 여자가 늙은 정학이가 멋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습니까? 전부 돈 때문이겠죠. 이혼하면서 상당한 거금을 그 여자한테 뺏겼나 보더라고요. 소문으로 들어보니 그 젊은 여자가 아주 정학이를 구워 삶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정학이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공주처럼 대접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돈 뺏기고 배신당하고 남은 건 거울 속에 비친 처량한 모습뿐이었어요. 결국 정학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술로만 의지하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정학이한테 병문안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가족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지만 가정을 버린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 제 다리를 붙들고 오열을 하더군요.
양호야, 나 정말 죽고 싶다. 사람들이 날 짐승으로 봐. 우리 딸에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 뭐라고 한 줄 아냐? 평생 거기서 치료받다 죽으랜다. 당신 같은 애비 둔 적 없다면서 말이야. 난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내가 왜 가족을 배신했을까? 왜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왜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난 너무 후회된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야 깨달았니? 이 세상이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돈으로 다른 건 다 살 수 있어도 딱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어. 네가 젊었을 때나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지. 지금 네 꼬라지를 봐. 네 거울을 봐. 내 눈엔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네라고밖에 안 보여. 이번을 계기로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살아. 봉사도 하러 다니고 네가 못되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잘못을 빌고 가장 소중한 이 가족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 나은 현실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자, 이거 죽이다. 이거 먹고 정신 차려 이놈아. 너한테 악감정은 많은데 나보다 못난 너를 보니 연민이 드네. 술 고만 처먹고 제발 사람 좀 되라. 이놈아 간다. 전 그렇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조언이 통했던 걸까요? 정확히 그놈은 정말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불쌍한 독거노인들에게 생활 필수품들을 사서 일일이 방문해서 봉사를 하기도 했고 고아인 아이들에게 후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정확히 그놈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좋아하던 술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느낀 게 많답니다. 그리고 내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지난 과오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었답니다. 이 정도면 참 개과천선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전 열심히 도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도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내도 언제나처럼 저를 챙겨주며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이란 이렇게 도배지처럼 자로된 듯 흠없이 살 수는 없을 것이며 가끔 잘못 붙여 쭈글쭈글해지는 지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성스레 자로 재고 성실히 도배지를 붙여 나가다 보면 깨끗하고 눈부신 벽으로 탈바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배지라는 것이요. 처음에 잘못 붙이면 간격이 점점 더 벌어져서 나중에는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붙여야 하거든요. 아마 정학이라는 놈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벌어진 틈을 진즉에 알아차리고 해결했다면 지금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극과 극 질문이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100억대 건물을 가졌지만 주변에 친구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인생이 나을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인생이 나을까? 저는 100억이 없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